GMS 미래 발전 위한 본부 필드 구조 변화 이런 제목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전 총장님이 이런 모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 주제는요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고 나서 결단을 내리고 뭔가 변화를 이루고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고 모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는 뭐 어떤 변화의 어떤 그 트렌드를 확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결정 그리고 실천 이것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 소망은 어쨌든 이제 이상화 그 이사장님이 급하게 가지긴 했지만은 우리 또 이사회 또 총무 목사님도 지금 못 오시고 근데 이게 녹음된 거를 이제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을 좀 하실 때가 이제는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요. 여기 그 월문리를 한 17, 18년 만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여기 종종 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방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 GMS 이사장님으로서는 2대 심재식 목사님, 3대 김성길 목사님, 그리고 이제 4대 김성길 목사님 그 무렵에 제가 여기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무렵부터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무렵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강의하면서 그 세계 기독교의 이제 그 흐름이죠, 경향이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GM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거꾸로 가고 계시네. 그게 지금 18년 동안 거꾸로 좀 계속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전에 기조 강연 하신 것처럼 현실에 뒤치다거리하는 그 본부 사역으로서의 GMS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선교사분들 섬기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이제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또 본부는 본부대로 또 선교사분들은 선교사분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 구조가 이제는 깨져야 될 때가 왔구나. 한계가 왔구나. 이것이 참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변수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발제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발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아주 그 원포인트로 요점만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전철영 그 총무님도 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변화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려할 내용들은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수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구조 변화, 구조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모으느냐. 그러니까 변수를 10가지를 보고 구조 조정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수를 100가지를 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검토하고 나서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어쨌든 뭐 결론은 이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GMS를 이제 중심으로 해왔던 그 많은 그런 열정적인 사역들 혼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해왔는데 이제는 이 무게에 눌려서 더 이상 사역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와 같은 그런 패턴의 사역은 계속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 다비 버시라는 분이 그 선교사 변화하는 선교 지형에 대해서 그 설명하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이 거대 담론이에요. 당시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엄청난 변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그런 주제들이 그런 패러다임의 변혁을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마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침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 계층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그 예민하게 그 감각으로 느끼고 그걸 현장화 시키느냐, 여기에서 우리 GMS에 사활이 걸려 있다. 그것이 이 감각이 좀 무디게 되면은, 바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급수가 있잖아요. 뭐 바둑의 초보자들, 뭐 7급, 8급 되는 분들이 바둑판을 보고 나름대로는 고심을 해서 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1급 정도, 또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7, 8급이 못 보는 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그 다른 그 팩터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러나 뭐 바둑에 뭐 7단, 8단, 9단 뭐 이렇게 뭐 요즘에 그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뭐 신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는 수는 같은 구단들이 봐도 생각 못하는 그런 묘수들을 생각하는 그런 깊은 수. 똑같은 바둑판을 보면서도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최고의 그 묘수가 뭐냐, 이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급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1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바둑 실력 1급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그 세계 그런 그 기독교의 어떤 흐름, 또 선교 외적인 환경, 그 내적인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판단을 해서 그 구조조정과 관련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제가 이제 느낌으로 느끼고 몇 마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그런 것이 조금은 좀 참고가 되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결단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결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결단을 지금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결정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GMS 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희망사항이죠, 소망사항이죠. 이 GMS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 변화를 함께 동력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가 한 가지씩만, 그러나 이 전체에 제가 이 발제 안에 정리한 것을 다 이제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일반 뭐 사회 안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비드 시대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거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서양 역사를 통해서도, 서양 기독교를 통해서 이미 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대중화, 어떤 위기의식을 대중화, 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또는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가깝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아까 설명 쭉 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 공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더 예민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벌써 뭐 오래전부터 뭐 기업은 기업대로, 어쩌면 기업하는 분들이 이런 그 트렌드 변화는 더 예민하게 느끼겠죠. 뭐 한국에서도 그 뭐 트렌드 코리아인가 뭐 그런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트렌드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그
세상이 어떻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가, 이것은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거는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아예 뭐 책 제목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innovation 하라 or die. 안 그러면 죽어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죽는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겠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그 다빗 보시가 말한 그런 어떤 그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와중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팬데믹이 조금은 더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 이 위기 의식 자체가 좀 확산되는 그런 데 이제 일조를 크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선교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제 구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전야제와 같은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한 라인이에요. 한 트랙이에요. 뭐 다른 트랙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트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뭐 젊은 세대죠. 뭐 2030 또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또는 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는 이런 현상, 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아주 지엽적인 측면도 있지만은요, 그 이전에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나안 성도의,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ዣ앙 깔뱅입니다. 깔뱅은 그 시대에 가나안 성도였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돌레토하고의 그 논쟁, 사돌레토한테 보낸 그 편지에서 ዣ앙 깔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신학을 해서 지금 그쪽 세계로 들어갔으면 너보다 더 고위직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근데 장 깔뱅의 한 15년, 16년 전에 태어난 분이 이그네이셔스 로욜라입니다. 스페인 분이잖아요. 로욜라 같은 경우는 예수회를 창립하신 분인데, 그분들도 이거는 안 되겠다, 가톨릭 교회가 이건 아니다 해서 예수회를 그 내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풍운동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이름도 좀 비슷해요. 우리 그 로렌하고 릴렌하고, 로렌 커닝햄하고 릴렌 파리스 박사, 두 분이 사촌이에요. 이 두 분이 예수 전도단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뭐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고요.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거는 그 종교개혁 전야와 같은 상황에 왔다. 그만큼 이제 그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GMS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우리 이성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보루예요, 보루. 제가 보기에는 이 GMS가 이 한국 교회 전체 교단 교파를 다 통틀어서, 뭐 다른 뭐 소데알리티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GMS의 그 앞으로 미래 향방이 한국 교회 전체의 이 선교의 향방을 가르는 아주 그 시금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 마음속에서도 굉장한 그 안타까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7, 18년 전에 그 상황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와서 제가 아주 이제 착잡하기도 하고요. 야, 17년, 8년 세월이 흘렀구나. 그때는 그때대로 아마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래봐야 뭐 그
GMS 2대 이사장님, 3대 이사장님 그 무렵인데 그때 왜 구조조정을 그렇게 했을까? 이 삼권 분립을 하고요.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사정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무총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사불란한 그 조직이 됐었는데 이것을 삼권 분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 대통령님은 이제 이사장님이 대통령 하시고 그런 구조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17년, 18년 전에 제가 마음으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정말 속도감 있게 지금 나아가고 정말 그 원탑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이 원탑 중심의 이 GMS를 전력 지원하시고 정말 이 GMS의 사역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의 또 새로운 하나의 모델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때가 됐는데 지금 거꾸로 가냐, 제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발을 끄는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캐세라 세라 뭐 이런 식이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인데 17, 8년 만에 제가 다시 와서 여기 아까 저기 식당에 앉아 있는데요.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저는 외국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또 세계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들어와 앉아 있는데요. 아직 만감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전 총장님도 지금 기조 강연할 때도 그런 부분을 슬쩍 했는데요. 이 본부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정말 리더십을 원탑 리더십을 세워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전반에 본부면 본부, 한국 교회 교계 내부면 내부, 또 총회면 총회, 그다음에 세계 선교의 흐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그리고 선교사 선발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참 저희가 교단 선교 본부로 시작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요. 개인 선교사 개인 중심으로 또 지교회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속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이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돌려야 돼요. 그러면 본부에서 선교사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부에서 지금 뭐 전 세계 우리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뭐 지역에 편중된다든가 사역이 중복된다든가 이거는 우리 모르는 분 어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의식을 지금 지난 뭐 10년, 20년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다 아는 얘기를 반복만 해서는 뭐 하냐고요. 이제는 결단을 하고 뭔가 좀 변화를 좀 이뤄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원탑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 단체들은 제가 뭐 미국의 선교 단체들도 알고요. 동남아시아도 제가 선교가 진행되는 거기 뭐 싱가포르에는 제가 만 5년 동안 그 트리니티 그 신학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그 OMF도 거기에 있고요. 여러 선교 단체들 제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영국은 뭐 더더군다나 더 잘 알죠. 한때 전 세계에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거기에 그 선교 사무총장하는 형제가 케네스 로스라고요. 켄 로스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성경을 번역해준 그 존 로스 목사님의 그 후손이에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2007년 제가 보스턴에서 만났을 때 그 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그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그 보드 오브 월드 미션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가 이제 only 7 members 7명 남았어. 15년 전 얘기예요. 그런 이제 켄이나 이런 이제 그런 그 형제들이 참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사역 자체가 이제 완전 뭐 구조적. 근데요, 그 뭐 켄이라든가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자체가 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흐름이 그들의 역할을 이제 그렇게 조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의 흐름에 밀려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그 원탑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런 그 선교단체만 하더라도요, 그런 이제 소델리티의 형식을 처음부터 외국에서는 그 교단 선교본부지만은 그것을 가미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후발이지만은 이제라도 그 늦었지만은 뭐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아니고요. 선교사 선발 프로젝트죠. 우리가 그럼 어느 지역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세계 경영을 할 때 어느 지역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 어떤 선교사들을 우리가 리크루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선교 자금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현지인들한테 이것을 넘겨주고 또 현지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철수하고 이런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선교 본부에서 하려면은 이건 일사불란한 원탑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이사회 목사님들이 전체가 다 합심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으로 그런 구조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눕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은 그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이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교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나누었던 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5년 뒤라도 다시 여기로 와 보면은 이제 우리 GMS가 이제는 역동성 있게 치고 올라가는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뒷부분에서도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 전국 교회를 좀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어디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그 에너지 이건 못 말려요. 우리 한국 분들의 그 에너지는 이거 못 말려요. 근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지만은 이제는 그 에너지를 좀 우리가 좀 하나로 좀 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지교회에서 그동안 이미 깔려 있는 사역들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라도 본부의 지시를 따라서 또는 본부의 어떤 그런 그 협조 사항을 따라서 뭐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추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총회에서 우리가 총회 GMS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GMS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지난번에 제가 제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의식을 깨우는 거를 해줘야 이 노력을 좀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지역 단위로 지역 본부가 있지만은 거기도요. 사실은 각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지역장 하시는 뭐 분들이 거기에 그 지역의 사역을 협조는 하지만은 뭐 그 정도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각자 도생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마치 GMS의 역할이 이제 지역적으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나 그런 이제 사역의 어떤 협력 방안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종하는 그런 역할이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닌 그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원팀으로 그 지역에서의 사역을 함께 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방향 전환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송태근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 사역하는 그게 아니라 GMS 본부에서 그 지역은 이런 사역으로 조정합니다.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조정해주는, 그리고 본부와 전략과 전술을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부터는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그 전 세계에 나가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각자, 근데 결국은 이제 지교회하고의 그 어떤 직거래 관계잖아요. 이것을 GMS가 통합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건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목회자들이 GMS 사역에 다 동참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재정 지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그 파송하는 선교, 그래서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좋게는 우리 교단에 사활이 걸린 일이다, 이런 인식이 전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다 공유가 돼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방향 전환은, 이거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희망사항인데요. 이거는 GMS 사역이 GMS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전 영역에 다 관련된 거예요. 그 한 중심에 GMS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GMS 안에 속해 있는, GMS를 이끌고 있는 그 이사장님, 또 이사분들, 또 본부에 있는 분들이 이 GMS 사역의 성격을 그냥 해외 선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선교는 기독교의 존재의 전부 아닙니까? 이 GMS 사역이 교단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GMS가 살면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이고, GMS가 약화되면은 한국 교회도 약화되는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그 아방가르드죠, 천병으로서의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소망하는 건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선수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이제 월클 선수들이 좀 있어줘야 저희가 월드컵 나가서 좀 소망을 좀 걸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감독이 좋고 전술이 좋아도 선수들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은 복음서고, 그 기준은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들로 주신 것 같아요. 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요, 그 디오필로스에게 누가가 복음서도 쓰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가 이제 가장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는 그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2년 동안 그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으면서요, 복음서를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구를 위해 썼냐? 데오빌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일설에는 그 로마의 황제한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어필했잖아요. 나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럼 거기 변호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내막을 알아야 변호를 하잖아요. 변호사를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내막들을 자세하게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준 거예요. 보면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로마의 통치자들은 관여하지 않았다. 로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하고의 그런 논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현지에 있는 로마
그런 그 어떤 그 authority에 대해서 뭐 저항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아주 변론하기 좋은 그런 확실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오늘 교회가 따라야 할 그 내용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 어쩌면 아까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수들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우리 GM에서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사들은 정말 목숨 걸고요. 이 젊은이들이 그 헌신, 그 희생,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뭐 열심히 하지만은 서양 선교사분들의 그 헌신, 그것도 뭐 아무튼 대단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와서 아쉬운 것, 그건 뭐냐? 예. 이 복음과 더불어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 오늘날에 이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길러지는 이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떨어졌다.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전야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런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나온 그 교재, 주일학교 아마 유치부 교재인가, 거기 교재에 아나니아 삽비라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거짓말해서 죽었다 이런 그거는 뺐나 봐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어떻게 됐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그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죽었다면 애들 속에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죽이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참아 못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했어요. 장로님, 오늘 우리 시대가 수준이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 파는 거 반입니다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근데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수준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말했는데 죽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수준이었다. 그런 거짓말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안디옥에 갔을 때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스스로를 호칭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우리 용어가 아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네. 외부인들이 써주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그 꼴불견 아니냐. 그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고 잘생겼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호칭이 그거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꼴불견이다. 외부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외부인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은 이 시대가 이 시대 문화가 또는 교회 문화가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그 디테일한 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다 공유되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서 리더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마디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물론 이제 우리가 free, 자유케 한다, 놓아준다. 거기에 교회 책무도 있죠. 뭐 그 부분도 이 시대에는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건 뭐 우리 선교사님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낙후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스템에
산물이죠. 그걸 이제 뚫고 나와서 이제 그 시스템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입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외국인들 앞에 10년을 공부했는데 외국인 앞에 서면은 입이 안 떨어지지 않느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게 옛날 입시 영어의 한계 아니었느냐. 지금 신학교는 그런 수준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신학교는 이제 이미 서양에서도 뱅크럽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한국교회의 영성으로 그러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 또는 사도 바울 같이 또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 이게 보통 수준이냐고요? 그분들은 초대교회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지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기준에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요 기준이 너무 낙하된 거예요. 아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던 그 장로님처럼 이걸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저질이 됐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라. 초대교회는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 한 번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의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사도급으로 그죠? 아까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뭐 무명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이었다. 그 맞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이미 그 전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3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얼마나 깊은 얼마나 넓은 은사와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 교회에 또 서양 교회가 한때는 그랬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런 열정과 그런 좋은 전략과 풍부한 그 지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길러져야 되는 플레이어들이죠. 이런 플레이어들이 정말 그 은사와 능력,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를 가지고 가면은 뭐 사도 바울처럼요. 몰타 섬에 가서 이 사람은 제우스 아니냐? 이 사람은 에르메스 아니냐? 이렇게 현지인들이 기절초풍을 해서 그분들에게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온다 할지라도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고 송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사람의 일을 신경 쓰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이런 선수들을 이제는 길러내야 되겠다.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총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랜 시간 외국에서 교수하면서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로렌 커닝햄을 만났을 때도요. 딱 그 마음이었더라고요. 신학교 갖고 안 되는구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훈련시켜야겠구나. 그 DTS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릴렌 페리스 박사인데요.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달러스, 텍사스에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분들 몫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GMS만의 고민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총신이 바뀌어야 되고 또 각 교회 안에서 길러지는 다음 세대가 복음의 그 원 기준에 부합한 이제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 그 속에서 다음 세대에 정말 예수님 닮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은사와 능력이 깊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또 말씀에 아주 통달한 이런 분들이 나가게 될 때,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최고의 선교사들이죠, 일꾼들이죠. 바나바나 사울과 같은 그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역할을 해줄 때 한국 교회 이 시대의 역할이, 선교의 역할이 이제는 어쩌면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틀림없고요. 이제까지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Fast follower,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외국 거 지금도 막 따라가서 배워요.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미국의 그 침례교, 우리가 또 교동량도 하고 또 배울 건 배워야죠. 그러나 이제는 이 한국의 역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여러 영역에서 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사업의 영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 교회도 GMS가 앞장서서 fast follower가 아니고 first mover, 먼저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우리 희망 사항인데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 닮은 은사, 능력. 뭐 앞에 있는 사람, 뭐 현지에 가서 뭐 불치병 걸려 있는 사람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면은 그 성교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논찬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에서 세움교회 이문장 목사님의 발제에 대해 논찬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장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GMS 미래 발전을 위한 본부와 필드 구조 변화는 내용 면에서나 중요도 면에서 우리 GMS가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실제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GMS는 국내의 많은 선교 단체들이 GMS의 정책과 사역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그러나 GMS는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은 변혁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발제자의 구조 변화에 대한 발제는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발제자는 우리 GMS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당면한 가장 큰 의제를 GMS의 체질 개선으로 보았다. 즉 교단 소속 선교부로 시작한 GMS가 선교단체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실제적 변화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두 가지 구조라는 논문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지역교인 모달리티와 선교단체인 소달리티의 두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모달리티는 구성원이 다양하며 폭넓은 공동체라면 소달리티는 특별히 선교를 위한 전문인 공동체의 특징을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GMS는 소달리티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발제자는 GMS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태생적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는 GMS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 발상을 토대로 과감한 실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일의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이 발제자의 시각이다. 현재 GMS 구조는 이사회와 이사회 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중요 안건들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 변경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자는 GMS 구조 변화를 위한 계획을 제안하면서 교단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사회, 본부, 현장 선교사 및 지교회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선교사들은 GMS 이사회가 총회 임원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던 사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부단한 노력과 성찰의 필요성에 도전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발제자는 GMS라는 선교 단체를 총괄 지휘할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리더,
그리고 사역의 연속성을 지키고 사역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GMS가 오래전부터 필드 선교사들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다. 발제자의 주장인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며 열정과 경험을 갖춘 순수하고 신실한 선교 지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발제자는 교단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이 선교 사역을 GMS에 위임하도록 GMS는 사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교 현지 사역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지교회들이 품고 있는 선교 사역의 전반에 걸친 선교 비전을 수렴하고 GMS 초창기부터 각 지교회가 문어발식 확장한 사역을 GMS 사역 브랜드를 확보하고 그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사역들을 통폐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일은 GMS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토양을 볼 때 많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GMS 선교사들이 지교회의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안을 쉽게 생각한다면 후원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발제자는 구조 조정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정관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부와 필드의 구조 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GMS의 정관과 시행 규칙은 GM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며 근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GMS는 선교사를 대표하는 선교사무총장이나 행정사무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상한 구조이다. 그러므로 필드 선교사들은 사무총장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관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는 본부와 필드의 구조 조정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실천적 구조 변화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찬자는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현재 GMS가 본부와 필드 구조 변화의 요구 앞에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조 조정과 변화에 대한 절박함과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가 제안한 GMS의 체질 개선과 6가지 실천적 제안은 우리 GMS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찬자는 발제자의 두 번째 제안을 좀 더 확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 GMS 국내 및 필드 사역을 총괄지휘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GMS 이사회 임원의 모든 결정을 총괄지휘할 새로운 리더십에게 넘겨주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GMS 필드 선교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필드와 본부 그리고 이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이사회 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필드 선교사들의 실제적 선교 사역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치 필드 선교사들과 이사회는 두 개의 다른 선교단체가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둘째, 본부 행정사역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무총장을 도와야 하며 행정 전문가를 통해서 선교 문서, 선교 연구, 선교 훈련, 선교 정보 등이 원활하게 필드에 전해져서 필드 선교사들이 항상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불편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발제는 현재 GMS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GMS의 필드와 본부의 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감사합니다.